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기 뭘 지금 시작해요? 아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지금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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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음 버튼이 안 눌려 있었어요. 안 눌렸어요. 와, 이게 저 깜짝 뭐예요?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녹음입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이게 아. 그 매번 다른 팟캐스트 가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멍청이가 저럴까? 니 나였어? 너야.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어느 4월이에요. 사실 녹음하시는 오늘 이제 세월호가 육상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잘하면 오후 10시까지 육상 이동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세월호는 정말 대학가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 영향을 엄청 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걸 하고 계셨나요? 일단 안토부터. 저는 학교였고요. 네. 이제는 당연히 강의가 있던 시간인데 강의 가기 안 싫어서 그냥 학생회실에 누워서 딴짓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네, 제 일상이니까요. 뭐 근데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보다가 뭐 전원 구조 이런 게 뜬 거예요. 아 사고가 났지만 다 구해줬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또 이제 빈둥맨둥 담배나 피우고 낮잠을 자고 하고 있는데 오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고 계속 뉴스 소식을 보고 있었던 거죠. 어때요, 시루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근데 얘랑 다르게 전 선배들이랑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술 먹고 있었구나. 아니 술 먹은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좀 학생회 옛날에 하셨던 선배들이랑 있었었는데 저는 구조됐던 기사 저도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됐구나. 좀 이따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오보라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 선배들이랑 얘기했던 게 갑자기 좀 스쳐 지나가네요 이게. 어때요, 위키는? 저는 이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제 헌법학 1 중간고사 시험 날이었어요. 혹시 그게 세인트 스티그마? 맞습니다. 네. 이 성모 교수의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희가 이걸 똑같은 걸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세인트 스티그마 얘기를 듣고 있다가 세월호 소식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험을 보려고 이제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 댁에서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야, 배가 빠졌댄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없었던 얘기야, 없었던 얘기야. 그래서 뭐 할머니께서 뭐 그랬다는데 뭐 다 구했단다라는 식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집을 나섰죠. 근데 이제 저녁 때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저도 그때부터 이제 그날 밤새도록 이제 속보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맞아. 그 전원 구조됐다는 기사 있잖아요. 네. 그거 뉴스로 봤어요? TV 뉴스로 봤어요? 아니면은 기사 올라온 걸로 봤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 군대에 있던 간부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마 점심 먹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거 듣고 점심 먹으러 이제 갔다 오고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저는 군 해양으로 들어왔더니 애들이 전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근데 실시간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막 점심시간에도 가끔 이제 TV 볼 수 있는 시간에 TV 켜가지고 확인해보고 막 그러면서 그 이제 세월호 전국, 그러니까 세월호 이제 구조가 혹시라도 되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확인을 했죠. 안타깝죠. 좀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사연과 함께 같이 해보시죠.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은 대한모습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에 페이스북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을 통해도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20일 오전 10시 1분에 올라온 연대수업 44,425번째 외침입니다. 7시에 수업이 끝나고 늦게라도 학교 축제에 참여하고자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이상했다. 갑자기 뜬금없이 몇 층에 살아요? 물어봤다. 15층에 살아요. 덥겠다고. 비행기도 높은 데서 다녀야 다니맛이 난다며 불쑥 비행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 뒤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한 택시 밖으로 비행기가 휘잉 지나갔는데 이를 보고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궁금하다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예상치보다 혼잣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시선을 내려 택시 안을 훑었더니 이곳저곳에 노란색 리본이 붙어져 있었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 적극적인 입장을 지닌 좀 특이하신 분이 있다. 그때 나의 생각이었다. 우리 동네가 익숙지 않은 듯 길을 물어보던 아저씨는 내게 몇 학년이에요? 라고 물어봤다. 2학년이에요. 아저씨는 역시 1학년처럼은 안 보였다고 말했고 이에 나는 불편한 분위기를 깨보고자 이제 얘기가 아니라며 장난 섞인 분음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아저씨는 자신도 아들이 있다고 하며 운전대 옆에 붙여진 증명사진을 쳐다보았다. 이에 자연스럽게 아들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담담하게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은 배 안에서.
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늦게 학교 축제에 가려고 급했던 마음밖에 없던 나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제야 택시 안이 제대로 보였다. 정면 유리 앞에 있는 애띄어 보이는 얼굴의 남자아이가 웃는 증명사진과 그 바로 옆에 노란색 옷을 입은 똑같은 사진, 뒷문 손잡이에 붙여진 노란 리본 스티커, 자동차 키에 달린 큼지막한 노란 리본. 한참 있다 내가 꺼낸 말이라고는 힘드셨겠어요 뿐이었다. 아저씨는 담담하게 시위를 하다 잡혀갔었다라고 내게는 좀 어려운 말을 하면서 공허이사를 중얼거렸다. 5월 24일. 지금은 볼 수 없는 아들의 생일이란다. 오늘은 5월 19일이다.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왔다. 내가 못되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생일을 말해주면서 아저씨가 한 말이다. 사람들은 벌써 다 잊고 있는 것 같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한 말이다. 이 나라가 이래. 참 너무난 나라야. 내려야 할 곳에 도착해서 울음을 찾고 있는 내게 핸드폰으로 진상규명 관련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말이다. 노란색으로 가득 찬 택시와 정면에 있는 사진, 몇 번을 보았는지 모를 유튜브 영상이 가득한 핸드폰. 20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택시에서 내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무작정 이 글을 써본다. 어느덧 심도림역이네요. 힘드셨겠어요라는 말이 확 꽂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동영상 올라왔던 거 알아요? 어떤 동영상이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 동영상이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찍은. 맞아요. 올라왔어요. 그거를 나는 보다 껐어요. 차마 못 보겠어서. 근데 그거를 직접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유가족분들은. 그분들은 그쵸. 봐야지. 마지막이니까. 나는 정말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껐거든. 결말이 너무 뻔했으니까.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게 바로 보이는데 그 공포감에 너무 이입이 되니까 난 진짜 정말 무서워서 껐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세월을 하면서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카톡이 오는데 뒤늦게라도 왔다든지, 그리고 그 세월호 내부에 있었던 영상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 나왔다든지. 영상 보면 진짜 사람들이 우리 나갈 수 있어, 죽는다, 무슨 무서운 얘기하지 마,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너무 싶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선장은 먼저 튀었죠. 저희 아버지가 해기사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도선사이시기 때문에 이제 외항선을 타시진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배에 관련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군요. 선장 경력만 10년이죠. 네. 네. 원양 상선들. 내가 선장을 해봐서 아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이준석 선장의 그 행동을 보고 아주 기가 막혀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장 같은 경우에는 선원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그죠. 이제 그 승객이나 이런 사람, 승객이 다 이제 내리거나 혹은 화물을 다 부리기 전까지는 내릴 수가 없고. 그래? 법으로 정해져 네, 있어?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선박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그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그 전까지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관행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화물선 이런 것들도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침몰하거나 이러면은 선장은 일단은 선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책임감을 갖고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준석 선장은 뭐 이제 어벤던십, 그러니까 즉 배를 버리라는 식으로 선언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튀었다는 걸 얘기를 듣고서는 그쵸, 이거는 선장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약간 그러셨죠. 그게 진짜 마음에 가장 꽂혔던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이제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너무 그 가슴 아팠어요. 그럼요. 그 사실 이건 이제 뒤에 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세월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세월호가 일종의 세월호 세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정부의 말을 잘 믿질 않아요. 근데 그게 믿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정부의 말에 대해서 매번 정부는 뭐 신뢰를 해야 된다, 정부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안 믿잖아요. 그 뒤로 세월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세월호 이후에 이제 한번 지하철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맞아. 말이 사고지 실상 그냥 잠깐 멈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문 열고 다 나갔다고. 그 운전기사가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다 알아서 문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누군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못 들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텐데. 정말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안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이 뭐 했겠어요. 연락했잖아요.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뭐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이라던가 연락했을 텐데, 그 마지막 말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그날에서 멈춰져 있는 거죠. 저는 이 세월호라는 게 저는 지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일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겨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이미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입 밖으로 꺼내는 거에 대한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효용 가치가 없어요. 네. 본인은 지겨울 수 있죠. 내가 세월호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세월호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하지만 최소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낼 때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꺼내라고요. 이거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그 뭐랄까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의와 배려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저는 오히려 예의나 배려는 모르겠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뭐 조문한다고 할까요? 혹은 네. 뭐 상을 치른다고 해야 되나? 슬픔은 어쨌든 개인적인 거라 봐요. 막 무조건 막 모두가 세월호 때문에 막 슬퍼하고 아파 그럴 의무는 없거든요. 없죠. 다만 사회 구성원에서 가져야 할 의무가 뭐냐면 슬퍼하지 않아 좋은데 세월호 이후 사회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근데 1000일 동안 대책이 나왔나? 없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존 그래가지고 정부인데. 지겹다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아니란 거지. 아니란 거. 전 그래서 슬퍼하지 않아 좋으니까 대책이라 내놓고 사회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겹다고 하든 말든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그 세월호 세대 얘기 나왔잖아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동기들 2014년 당시에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전 그때 과외라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고3이었어요. 얘기하는 거랑 정말 감정선 자체가 정말 정말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정말 이입을 학생회를 하고 받게 있었는데 당시 제 직책이 정책국장이었어요. 당연히 정책이 뭐 학내 정책, 학교 안에서 하는 거에 정책도 책임지지만 학외, 사회연대 이런 거 다 제 책임이었거든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어영부영하고 별명만 늘어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학생회도 이제 세월호 사업에 연대한다로 결정이 났고 그러면 나는 이제는 뭐 연대한다까지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연대할 것인지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건 저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저 혼자 뛸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는 갓 입학한 1사학번들 그 다음에 이제 1호학번들 정말 그 이제 16까지 되시면 이제 막 정말 세월호와 이제 동갑이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슬프고 안타까운 건 맞지만 일단 일을 해야 되는 저는 입장이니까.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지력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말 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울어요. 특히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얘기만 꺼냈을 회의할 뿐인데. 때마다? 네. 정말 저도 이제는 그때 자기가 동년배로서 고등학생으로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랑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좀 그죠? 운이 좋아서 그럼 하겠다. 정말 운이 좋아서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연은 저는 꼽은 게 각자의 세월호는 사실 각자의 영역에 하나씩 있어요. 뭐 어떤 간접적인 직접적이든 그게 세월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건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잊으려면 이제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진상 규명 되는 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요. 왜 구할 수 없었느냐? 그렇죠. 가 우리가 중요한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벌떼처럼 미친놈들이 무슨 진상규명이 없는 게 어딨냐고 해서 헛소리한다고 막 난리 피는 새끼들이 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답답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 더 붙여보면 너무 이렇게 순간 정적 일러가지고 제가 이제 말 꺼낼 기회가 왔는데 역시 위키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게 이제 처음엔 사실 사고나 이제 재해로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각종 정적 상징성이 이제 덧붙여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더 이상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적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미 정적 사건이 되었고 그것이 박근혜 정권 등과 이제 실정으로 연결이 돼버리면서 중대한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천일씩이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나오는 뒤 사정들은 단순히 재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어떤 정적 사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응 변화로서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세월호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 그렇죠.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20대 미디어잖아요. 20대 대학생들 특히 컨텐츠인데 20대 대학생 컨텐츠는 사실 대학생 내에서 어떻게 이제 세월호가 소비가 되었느냐, 그 세월호가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경북대학교 대나무숲 2015년 12월 30일 오후 10시 15분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1437번째 이야기네요. 세월호 특별전형 댓글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세월호 사건은 인명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구조기관 및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처로 구조가 지연되어 수백 명이 죽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 혹은 친인척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특별전형이 없냐? 정말 딱 초등학교 수준의 단답형 논리 아닌가요? 정치와 얽혀서 유가족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논란될 만한 제도나 발언이 있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원의 특별전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것, 사회적 정의를 원하는 것이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글도 다소 표현이 거칠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 제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뚜렷한 근거가 아닌 떼쓰기식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2016년 12월 4일 오후 8시 16분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내 소름 끼친 생각들이 싫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다. 그런데 요즘은 그 생각들이 과연 양심 때문에 싫게 느껴지는 걸까? 사회에서 비난받을 것이 무서워서 싫게 느껴지는 걸까? 혼란스럽다. 2학년 때 교무실에서 세월호 침몰 중 전원구조 성공이라는 기사를 한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께 전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차피 구조 다 됐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와 이런 말을 했다. 야, 수능 경쟁자 400명 줄어들 뻔했는데 아쉽다. 그때 앞에 있던 친구가 날 경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면박을 주었다. 순간 아차 하며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고 나에게 실망했다.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기분 나빠지는 기억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회의감이 든다. 과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다면 나는 죄책감을 느끼긴 했을까? 그냥 드립 한번 친 것 중 하나로 기억에 남진 않았을까? 나는 지금 그때의 발언을 후회하고 있고 후회하는 것이 내 양심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요즘은 그 말을 한 이상 양심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느끼고 사실 사회의 시선을 속으로 두려워하며 죄책감을 느껴 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나는 이 사회에 더불어 살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것 같다. 나는 그냥 겁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착하게 살 뿐 속은 새까만 것 같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넌 리더감이야 라는 말을 가끔 들어도 항상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겁이 많아서 누구 한 명을 죽여버리진 못하겠지만 내 이기심과 잔인함은 분명 많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실제 살인은 아닐지라도. 물론 난 합리화 속에서 전혀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내가 싫고 바뀌어야 함을 이성적으로 느끼지만 바꿀 의지가 없다. 나는 진짜 쓰레기다. 네. 뭔가 마지막에 위키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짜 쓰레기다 이거. 네. 약간 그런 느낌. 나는 눈물을 흘린다. 점점점. 아무튼 우리 그 실제로 세월호 이제 단원고 특별전이 굉장히 이슈였죠. 맞아요. 그렇죠. 엄청 그 이슈였어요. 당시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이게 무슨 내용으로 제기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월호 이제 유가족들 등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유은혜 의원이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겪었으니까 그 유은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이죠. 네. 유은혜 의원은 한 명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이 그러면은 정신적 피해를 많이 겪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학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렸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려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한 번에 한해서 이제 특별 전형을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게 뭐 모든 대학에 설치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자율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마음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런 거를 설치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등권 위반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였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대학이 설치한 건 아니고 뭐 일부 대학들만 뭐 자기네들이 봤을 때 해야 된다 싶은 데만 했죠. 자기들이 봤을 때 그래 단원고 이제 당시 2학년생들에게는 특별한 전형을 줘야겠다 생각한 대학들만 이걸 하기로 했던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게 어떻게 됐죠? 이제 그래서 정원 외로 이제 1% 범위까지 뽑을 수 있겠는데 정원 외네. 예, 정원 외에서 실제 대학들이 이제 뭐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10몇 명 정도까지를 정원 TO를 주긴 줬어요. 근데 뭐 많이 뽑혔던 건 아니고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 지원을 했지만 학생들이 영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어떤 대학에서는 이제 들어온 대로 받아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각각이었는데 학교당 10명을 넘는 학교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요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요. 아예 안 뽑아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경북대 이제 대선 얘기할 때 약간 좀 그런 건데 세월호 특별전형 얘기 계속하면서 이게 약간 그 일종의 프레임이 씌워졌잖아요. 그렇죠. 그 일베 같은 데서 엄청 흩어졌지. 뭐 특혜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사실 그런 프레임에 작용을 해요. 사회적 약자나 희생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라는 건요. 실상 뭐 히틀러 때 유대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지금이 대선 전국이잖아요. 대선판인 지금도 찌라시가 돌아요. 맞아요. 제가 실제로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보고 사진 찍어왔는데 현재 대선을 맞아서 이제는 뭐 노량진이나 신림 고시촌 같은 데 뭐가 붙고 있냐면요. 공부하면 뭐하냐. 5.18 유공자의 귀족생활. 국가고시, 임용고시, 과목당 5에서 10%까지 가산점. 공무원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자리 싹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도 5.18 유공자들이 싹쓸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역차별이라는 감성도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이제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경쟁이 진짜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대나무숲에 있는 사람도 사실 이해는 못할 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분은 서울대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서울대 오신 분이겠죠? 그럼 정말 상위권 중에 상위권의 경쟁에서 겪어오신 분인 거예요. 엄청나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강박으로 박혀 있으니까 400명 줄었다라 농담도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상,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농담이라고 얘기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지? 400명 줄었네 하면서 하하호호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 됐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잖아요. 명문대학이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이 나라에 어디 가든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얘기를 하면 어디 가도 자리 하나라도 받는 거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아래에서 부리는 부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또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인 거죠. 어쨌든 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성취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지. 너희들은 안 못했어. 왜? 니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이 합리적이야라는 얘기가 너무 공견하게 도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서울대생을 상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제가 아는 서울대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굉장히 쉬운 조건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어찌 보면. 그렇죠. 부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학 특별 전형이 논란이 된 거는 이제 대학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 유공자인 경우에는 그 버스비도 할인이 되고 전철비도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거 할인 받아야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경쟁 구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 돈 나간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내가 직접 경쟁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 이제 어쨌든 또 게다가 이 그러니까 대학 시험이든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이든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부모의 어떤 그런 도움이라는 걸 적어도 덜 받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른바 공정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거긴 하죠. 엄청 분노를 해요. 네. 나쁜 건 아니지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해는 되는 거죠. 근데 근데 그건 좀 짜증나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여유가 없어진 게 사실 우리의 책임인가?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죠. 근데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경쟁 아니면 진짜 죽게 되어버리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대상 컨텐츠를 다루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또 왜 이렇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내내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뭐 계속 하세요. 아니 이럴수록 뭔가 말하고 싶단 소리야. 얘기해봐요. 타이밍이 맞아요. 말을 하죠. 계속하세요. 일단 이거 여기 잘라내고 계속. 근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여기서는 그 특별 전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게 천안함. 천안함 장면들은 항상 같이 나오죠. 그렇죠.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나는 게 그 왜 뭐 페이지 보면은 천안함 때는 막 얼마밖에 안 줬다. 근데 세월호는 이만큼 줬다. 이렇게 비교하는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논리가 생각보다 잘 통해. 그럼 그 보상을 받아냈어야죠. 그러니까 누가 그 운동하는 거 막았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대책이 꾸려서 운동하세요. 왜 이따가 보상 안 되냐고 국민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달라요. 그건 빠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헌법상 규정으로 이거 박정희가 만든 규정인데 바로 그거죠. 국가배상법 관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같은 해상 사고고 둘이 어쨌든 죽었는데 한 명은 나라를 지키다 죽였어.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주고 하나는 야 니들이 소풍 가다가 죽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의외로 프레임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지. 프레임 짜기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짜잖아. 단서에 짜면 그렇게 짜는데 우리가 이걸 반박을 하려면 야 이거는 말이야 박정희가 말이야 그러면서 헌법을 들이대야 되고 뭘 들이대고 사람 근데 머리 아픈 거 안 쓰거든. 그냥 딱 이거 눈에 딱 보이거든. 같은 해상 사고야. 근데 누군 돈 덜 줬고 누군 돈 많이 줬어. 와 뭐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나쁜 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 니들 그만 받았으면 됐지 그거 뭐 하고 있냐고 막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짜증난다. 이건 분명히 페이크 뉴스예요. 누군가가 이거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노리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딱 그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헬조선스러운 마인드인데요. 내가 구걸해서 뭘 얻어먹지 못하면 남의 쪽박이라도 깨야 돼. 그래.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뭐 천안함 사건이든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든 간에 일단은 순전히 휴머니테리안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그치. 문제는 천안함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추모한다 했을 때는 그 추모하는 그 배경이 뭐냐, 그걸 통해 얻어내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유가족인 당연히 슬퍼할 것이고 그거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결국에 얻어지는가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세월호랑 이제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이제 연도별로 오면서 사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시사인인가에서 봤던 네. 그 세월호에 관련된 그 빅데이터였는데 2014년대 위로가 많았으면 2015년 넘어와서 위로가 있었어요. 근데 5년 중반쯤 넘어가면 이게 점점 지겹다와 그 보상 이 문제가 엄청 떠요. 그러다가 16년도로 오면 사실 비등비등해지는 거죠. 17년이니까 이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달라졌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월호는 추모도 많이 엄청 가시고 뭐 많은 분들이 도와도 주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전부 자초한 일이에요. 광화문에 가면 아직도 네, 있잖아요. 계세요. 아직도 계세요.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지겹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월호 사건이 단순히 그냥 유가족들 힘들었겠네, 마음 아팠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시민으로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안전해야 될 권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를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극대화돼서 드러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겹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나네요. 아니 그냥 저는 정말 그런 개인적인 감정적인 추모는 지겨워할 수 있다 생각해요. 솔직히 막말로 이제는 아니 전근대 유교 사회에서 3년 상이 사실상 3년 차까지 하는 거라 2년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겨울 수 있어요. 맨날 사람이 울고 지낼 수는 없단 말이야. 아이고. 다만 슬퍼하든 말든은 이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렇지. 최소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정부 사람들 책임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물론 자연재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일단 노후 선박이었죠. 그렇죠. 거기다 과적이었죠. 애초에 이윤 추구라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세월호 사고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슬퍼하지 않아 좋은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갖다 들이대고 해결을 본 다음에 이제 지겹다 말다 할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실제로 그래서 이 그렇고. 사건을 뭐 오히려 뭐 슬퍼하지 않는 사람까지 문제가 없다 보는데 이게 지겹다 그만 얘기하자는 인간들은 시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겹다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수준에서 지겹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지겨우니까 그냥 아예 덮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되는 거고. 나는 말해요. 사실은 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월호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게 당장 3월 30날 이제 화물선이 남대서 향해서 침몰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제가 또 아버지가 또 회기사셔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침몰한 배는 이제 폴라리스 쉬핑이라고 하는 이제 벌크선 선박 회사의 이제 스텔라 데이지라는 선박이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 배를 도선하느라고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보신 적 밟아본 배군요. 실제 밟아본 배요. 그래가지고 이거 침몰했다 그랬을 때 다 뒤집어졌는데 우리 가족이 그런 배였냐고. 근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탄선이에요.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것들을 싣고 이제 댕기는 배인데 이 배가 원래 유조선이었던 거예요. 92년에 건조된 유조선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석탄이나 철광석선으로 개조를 한 거 2009년도에. 그러고서 지금까지 써오니까 무려 25년이 된 배죠. 근데 25년이면 이 선박계에서도 노후 선박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이미 낡고 이런 상황에서 선박 그 물건도 26만 톤인가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규정상 과적은 아닌데 어쨌든 많이 실은 거예요. 그 오래된 그러다 배. 보니 그렇죠. 오래된 배 많이 실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가다가 이 철판들이 하중을 못 이기고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지면서 5분 안에 침몰해 버린 거예요. 배가 단순히 구멍을 난 경우에는 몇 시간 하면서 걸쳐 깔아앉기 때문에 빠져나올 시간이 있는데 찢어져서 한 번에 찢어지면서 그냥 부력을 완전히 잃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5분도 안 돼서 죽은 거고 그래서 한국인 선원이 다 죽었어요. 죽은 게 확인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 선원들이 대부분 실종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생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오래 지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가 이런 배들을 한 척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배들을 장기 이렇게 계약 운송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개조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노후 선박을 쓰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문제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라는 것은 단순한 참사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해상 사고, 특히 이윤 등의 추구를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해양 사고의 전형이자 상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정치적으로는 지겨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너무 길었나 내가? 아니요. 침을 튀면서 열변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시민의 자유 좋죠, 좋은데 뭐 그것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좀 입 다물고만 있어주면 돼요. 그걸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거에 휩쓸려서 그 역시 세월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노후 선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노후 선박 20년인데 좀 더 줄이자 아니면 좀 더 늘리자. 그럼 논의가 공방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공방이 그렇죠. 아니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하면은 덮으려 그래. 덮으려 그래. 심지어 정부 여당에서 나왔던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 부위원장 이 양반들은 막 철수하기도 하고 야 정부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믿으라고 이러면 이건 뭐야.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면서 떡 하나 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잡아먹을 것 같거든. 그렇죠. 뒤에 호랑이가 이러고 있거든. 하고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거 먹으려고 뭐가 돼 말아야 돼. 근데 저 맨날 정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돼. 우리가 먹으러 가는데 왜 안 먹어? 이런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떡인데 왜? 먹으면 뒤질 것 같거든. 예, 실제로 당시 이제 그 정부가요 유가족들에게 포기각서를 쓰게 하려 했어요. 어떤 포기각서니에요? 검색해보자 지금 끊고 어떤 포기각서 기억이 안 나. 쎄. 무슨 포기각서를 쓰라 그래? 야 미친 거냐? 세월호 정부 유가족 포기각서 검색하면 나올까요? 정확히 보상을 줄 아마 테니까? 배상금이었던 것 같아. 배상금 줄 테니까 더 이상의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그런 건가? 근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렇긴 하죠. 어쨌든 네가 안 만다고 한 거다 이런 식. 그게 더 구려. 뭔가 더 구려. 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왜 막으려 그래? 그러니까 아니 원래 배상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이제 얘기 안 하고 더 안 하겠다 이런 거. 원래 받아야 돼. 배상금을 받으면은 더 이상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근데 근데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지 나쁘게 말하면.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보는 게 원래 배상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상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미 정부가 없었어.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다 멍청한 짓이었지. 네. 그리고 사실 세월호라는 거는 진짜 너무 비열했던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는 건 사실 두 군데 파가 나뉘거든요. 일반 유가족이랑 그렇죠. 단원고 유가족들. 이게 뭐냐 이거야. 두 가지로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일반 유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따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반 유가족 입장에서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가족끼리의 그 다툼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지. 그렇죠. 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느 그 뭐라 해야 될까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어찌됐든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세금에 대해서 얼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은폐를 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1980년대 박종철 뭐 열사 치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세월이 그때는 그랬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 구리다. 국정원이 한 게 아닌 거야 단순하게.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2015년 5월경에 저는 그 5.18 어머니회가 그 4.16 당시 사람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5.18 전야제에서 이제 메시지 전달했는데 그 당시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라고 필랑을 걸었는데 그 내용이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이거였어요. 이미 이분들은 80년부터 지금 37년, 38년째 싸우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쵸. 세월호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광주도 지금 당장 누가 발표명을 내렸는지 못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요. 그리고 아직도 전두환이 나는 광주 희생자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가 뒤져라. 38년 싸워도 이 모양이거든요. 세월호도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38년 싸워야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5.18이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어찌됐든 그 뭐라 해야 될까 단절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정권이 계속 버텼으니까. 그렇죠. 버티고 정권이 바뀌고 근데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든 뭐가 됐든 버텼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던 거죠. 애초에 그 사건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이후 그 흐른 직후부터 그죠. 이미 그 특히 단원고 유가족분들은 우리가 이 정부와 청와대와 싸워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방청객으로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와 계셨거든요. 그때 그분들 딱 한마디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박근혜가 내려가야 세월호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와 근데 그게 진짜 묘한 거 알아요? 탄핵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라오는 맞아요. 아주 절묘했어요 사실. 이거는 드라마라고 해도 드라마는 영화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나는 스토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해수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왜 그렇게 물론 싸게 하려고 했던 건 알겠어. 근데 계속 왜 이제서 갑자기 서두르냐라던가 그거는 구멍을 왜 자꾸 내느냐라던가 의혹 같은 게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가 내려왔다고 해서 단순히 물론 시발점은 맞는데 정말 안토니 말한 것처럼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가도 관료들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바뀌어도 학생회 관련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학생회들의 사실 세월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지난 3년간. 그래서 한번 이 사연을 가지고 학생회 사에 대해서 이제 뭐 안돈도 얘기할 게 많겠네요. 세월호와 학생회 정책 중립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대나무숲 59,798번째 제보입니다. 2017년 1월 10일 오후 4시 25분 57초에 올라온 사연이네요. 총학생회는 세월호 천일 추모 행사, 추운 날씨에 너무 수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행사를 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총학을 뽑을 때 이런 것을 바라며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시국과 사회 분위기상 정치적 행사, 사회적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학기 초 행사가 많이 없을 때에는 학생들의 불편사항들을 조사하고 진지하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굳이 총학생회에서 나서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이 하는 행사, 프로그램, 브로셔 등만 봐도 총학이 뒷돈 받을 일을 벌이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소하세요. 학생의 의견을 듣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쪽문 계단에 튀어나온 돌계단으로 넘어질 뻔한 학생들도 보았습니다. 아직도 길에 많은 돌부리들, 횡단보도를 학생이 건너려 해도 속도 줄이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학교에서 학생이 강의실을 빌리고 싶어도 내 돈 내고 다니는 학교에서 강의실을 빌릴 수 없는 현실, 아직도 열악한 난방설이 있는 건물들, 진지하게 먼저 무엇을 대변해야 하고 무엇을 만들어 가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 고민해 주십시오. 총학은 축제를 열기 위한, 축제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정치 사회적 행위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단체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충남대 이제는 뭐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 이후에 충남대 총학생회장이 이제는 대충 답변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편향된 관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총학생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이번 세월호 추모 행사는 정치적 논점을 배제하고 진행했다. 행사 취지에 맞게 소박하게 진행했다. 이런 논점이에요. 정치적 중립이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나 이거? 일단 학생에 대한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룹시다. 네. 이거는 저희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이스크라에서 다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저희 컨텐츠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하든 런칭하는 거 확정된 거예요? 네, 런칭할 거예요. 근데 MC 독재, 프로듀서 독재. 뭐 억울하면 풀어줘서 해요. 자리 바꿀래 왜 켜? 근데 나만으로는 안 돼. 권력 찬탈을 하려면 집단적으로 모여야지. 내가 이러려고 프로듀서를 했나? 근데 그러니까 일단 학생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왜냐면 지금 할 말은 엄청 많을 건데 우리는 오늘 세월호니까 세월호 야마를 좀 맞춰서 세월호 추모하는 행사 자체가 정치적인 행사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학생회와 애가 생각하는 정치와 학생이 생각하는 정치가 지금 많이 괴리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총학생회장 분도 세월호 행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사가 아니에요, 정치적이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신 거 봐선 그 둘의 생각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현상의 해석을 보고 이제는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는 사회 일반에 대한 굉장히 넓은 광의의 정치인데 이분은 조금 이렇게 혐의의 정치로 해가지고 의회 정치라던가 아니면 정당 정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의 그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협의에서 얘기한 것 같고 이분의 얘기하는 거는 광의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학생회는 그냥 저번에 이제 우리 학생회병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조합이란 얘기는 조합이라는 얘기니까 조합위원회가 신경 쓰지 그걸 왜 박학까지 신경 쓰고 있냐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생각보다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 내부에서 지지를 많이 얻죠. 그거는 그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가?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는 보면은 4월 16일 때를 맞춰가지고 14년 이후에 15년, 16년 그리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번 학생회 측에서 행사를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회의 입장이고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 그때 내가 작년에 봤던 건 그거였거든요. 플래시몹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다 같이 알아요. 인문대학생에서 했던 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 삥 둘러싸고 학생들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학우들이 그거에 대해 아무래도 그게 15년이니까 그럼 아까 말한 세월호 세대들인 학생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기보다. 그리고 근데 애초에 불편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겠어요? 아니 저는 좀 그것도 이제 그 학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그 서울에 있는 대학과
이제 지방 국립대학, 그러니까 거점대학과 일반 지방 대학이 이 차이가 현격해요. 그래서 뭐 세월호 관련한 이슈에서도 세월호 관련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세월호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학생회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제 단위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런 단위들이 지방에까지 내려오진 않단 말이죠. 그러다가 총학생회가 만약에 하더라도 이런 반발에 엄청 부딪힐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총학생회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남숲 관련해서 이제 대남숲에 제가 이제 세월호 관련 사연을 찾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서울권 대학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 바깥을 벗어나면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찾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양쪽 캠퍼스를 다 다녀봤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 때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취업. 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패배감을 갖고 다니거든요. 어느 정도.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애들이 자기의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래 하던 대로 놓는 거. 잃어버리거나. 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아니면 뭐 언론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 자체가 엄청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비건도 반건도 아니에요. 어용이 많이 들어서요. 어용이 세월호 뭐 세월호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뒷돈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시는 거구나.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를 총학생회를 못 믿는 거고 총학생회는 오히려 학교와 좀 더 짬짬이 달리는 거. 오히려 총학생회가 좀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학우들을 믿고 간다. 예, 물론 충남대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남대는 다르죠. 거기는 지방 국립대학은 확실히 범위가 엄청 크고 그 대학이 어찌됐든 그 지역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온 인프라가 많단 말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한 대학들, 애매한 대학들, 여기서 애매라는 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데 인풋 아웃풋이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의 이슈를 좀 선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그 대학 그 지역에 뿌리 맥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퍼뜨리기가 힘들어요. 이 문제는 학생의 문제는 우리 이스크라에서 좀 다뤄보죠. 그거 전 다루면 재밌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세월호 문제가 과연 정치적인 것이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를 그 학생이가 다루지 말아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 바르게 말이야. 치수를 하듯이. 아니 뭐 그렇죠. 이제 물이 흘러가는 이대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의 개념은 다수가 서구 근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서구의 개념은 폴리틱스를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폴리틱스는 결국 폴리스 도시국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애초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학을 번역하는 건지 실상은 폴리스학에 가까워요.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를 왜 만드는가? 여기서 국가는 도시국가 폴리스예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Justice. 그럼 정의는 뭐냐?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이다. 나 저스티스 하니까 저스티스 리그 생각났어. 실제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세월에 접근하면 이거예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줘야 하니까 책임자에겐 처벌을, 피해자에겐 보상을. 그게 정의이고 그게 정치의 목적이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학우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를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사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건. 근데 저는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휘말려진다 생각해. 잘못하면. 왜냐하면은 어쨌든 세월호 사건은 물론 자연적 요인도 있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적되고 노후된 선박을 사용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의 보수 세력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윤 추구를 위해서 계속 그런 토양을 깔아줘 왔으니까. 근데 차라리 진보랑 보수랑 그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거나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아예 그 얘기까지 안 나온다. 근데 아예 안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진보와 보수 얘기를 왜 굳이 꺼내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보역 갈등이라고 이거를 프레임을 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수에게 책임 물어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자본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득권층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껏 이 기득권층들이 이익을 가져왔으니까. 실제로 이제는 심지어 올해까지도 지금 현재 시각 세월호가 저희 녹음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이송되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아니에요. 홍준표는 지사고. 그렇네. 근데 이제는
이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6.25 용사 유해도 발굴 못하고 있는데 세월호 건지로 1,000억 써야 되냐.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레이밍이거든요. 왜냐면은 6.25 끝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64년이죠, 그죠? 64년 그렇죠. 네, 64년 시작한 지 됐는데 67년이고. 아니 64년째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 욕을 하나 못 찾아주면서 64년 동안 뭐 했냐고요, 그러면. 그건 당신들 책임이지. 졸라 무능 인정. 그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한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그 무능함을 오히려 드러내버린 게 된 그리고 거구나.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여기까지. 네. 야, 근데 나는 지금 이 세월호 그 관련 충남대 숲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악의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 들어요. 뭐 바보는 악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악이요? 어떤 그러니까 악이요? 의도된 악이냐, 의도되지 않은 악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개자식들보다 머더를 더 싫어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좀 천천히 더 한 번 더 봤는데 이분은 총학생회가 마치 전권을 휘두른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판타지랑 비슷한 것 같아.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천천히 살펴보니까 천년 추모 행사 추운 날씨 너무 고생했다. 이거는 이제 선의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고생은 했는데라고 얘기를 하려고. 수사적 입문이죠. 입문. 쓸데기 없는데 수고했다 이러면서 뒤로 그럼 하는 특히 거지. 뭐라냐면 어떤 의미에서 그 행사를 연 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꿍꿍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정치적 꿍꿍이가 있으면 어때? 아니 이분은 정치적 꿍꿍이가 문제를 얘기했으면 차라리 나은데 이 행사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세월호 행사라면 뒷돈을 준다. 그렇지. 세월호 행사면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이제 들어와? 정미용 씨가 또 옛날에 이런 얘기했었죠. 이제 한 번 집회 나가면 돈 얼마씩 준다. 아니 한시는요 전 집회 나가서 돈을 냈거든요 국가에. 나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와, 나 받아봤으면 좋겠다. 왜냐 저는 국가에 돈 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생회를 하면서 네. 이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몇백 냈죠? 이제 저는 학생회 정책국장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세월호 사후 집행하는 책임자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당연히 학우들을 데리고 집회를 나가야 조직을 해서. 나가야 되고 또 어쨌든 집회 처음 나가본 분들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내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거. 연락해서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 깃발 따라오세요. 이런 걸.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한테 체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야, 네. 정가 위반. 네, 그렇죠. 얘는 그 일반 교통 방해랑 집시법 위반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보통 이제 대학생이 이런 거로 이제 잡혀오면요, 제 주위에서 보기엔 대학생이 보통 그때 수십만 원, 많아야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요. 네. 근데 저는 아예 검사가요 약식만요 400만 원을 때리더라고요. 야, 왜냐면 제가 아마 1400이었어. 다른 공안 정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밉보인 것 같은데. 역시 정가 위반. 근데 여튼 제가 항소까지 간 끝에 벌금을 150까지 깎긴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돈 안 받습니다.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세월호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실 일부분의 그 물가간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그건 너무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세월호 굿즈 파는 그런 것들이 뭐 있긴 한데. 근데 굳이 그게 학생회와 연관돼서 학생회가 돈을 번다? 그 말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줄 만한 주체가 생각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세월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회는요 자금과 인력을 투여합니다. 제가 그냥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재판받고 벌금 낸 얘기를 하지만 실상과 학생으로서 굉장히 여러 개 많이 소모한 일이에요. 그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관료 입장에서 보면은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안타까움도 들긴 하냐면 어쨌든 또 조합이니까 조합 사무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중요하긴 한데 조합 사무도 되는데 저러다 조합 사무 못해서 인심 이름을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원래. 이런 사업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이 총학생회장 분이 좀 대응을 그래도 나쁘진 않게 한 것 같아요. 잘 포장해서 잘 포장해서 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아니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우가 자랑스럽게 익명 게시판에다 올렸다는 게 뭐랄까 일단 익명 게시판 오른 것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 권력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 필터링 없이 올렸고 이 충남대 숲이 자기 필터링 없이 내보내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사실 이거는 걸려야 될 글 같거든요. 대나무숲 관리자가 총학생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대나무숲 관리자가 이걸 일부러 올렸을 수도 있죠. 쪽당해 보라고. 그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적 평균이 너무 고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생각이 없다. 애초에 이걸 왜 필터링 하지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정도 수준이고요. 이거에 별로 문제신 느낌들이 제가 볼 땐 많지 않아요. 그냥 정말 이거에 동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정치적 중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우리 나중에 그 학생회 정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연은 이렇게 보면서 학생회에서 세월호가 정치적인 이슈는 맞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나 진보수를 가르거나
아니면 속된 말로 얘기해서 어떤 정당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런 정치 해산은 아닌 건 맞다. 물론 이제 내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생회가 분명히 뭐 더불어민주당을 띄우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이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을 해주기 위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대권주사 이거 변희재 죄송합니다. 왜 거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대권주사세요? 나 이거 넣어야겠다. 말이 헛나왔는데 너무 드립처럼 나왔어.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단순하게 이 조합원에 대한 그 기구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대학생 기구가 아니다. 저번에는 이제 위키가 학생회비 얘기하면서 얘기했다시피 특선 경우잖아요. 예전에 호국 그때 있었던 그 뭐더라 학도구단 그것이 없어지면서 생긴 거. 이름도 까먹을 씨가 다녔던 이제. 네. 내가 다녔던 김일성 대학에 말이야. 너도 혹시 일성이 형이랑 악수는 해봤네? 총학생회 차원에서 저는 세월호 행사를 여는 거에 대해 물론 조합원 내부의 반발이 절대 다수라고 하면 안 여는 거겠지만 이거 갖다가 다 같이 모여서 사실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나가서 여기 있어요. 직장에서 할 거야 아니면 어디서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저당 가입하시길 바라며 네이버 댓글에서 여러분 정치 활동에 투신하세요. 다음 포털에서 차원에서 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벌금 내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이 자식들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계신 학생의 정치에 대한 건 저희가 따로 한번 논의하고 지금 세월호 지금 보니까 이 학생회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세월호 다 크게 막 어느 정당을 특수한 정당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레아 세월호 솔직히 이거는요 제 기준에서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장이 정말 머리를 잘 쓰는 친구여서 이런 친구에게도 먹힐 정도 대답을 해준 거던가 혹은 두 번째 정말 그냥 애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픈 일이니까 애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린 그래도 순수해.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정치적인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후자라고 봐요. 근데 저도 후자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전자가 되려면 사실 이분이 정말 고도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좆대 말아라고 하면 네가 말하는 정치의 의미도 알겠다 이러면서 너 아리스토텔레스 읽어봤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팩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애들이 주입사에 보기엔 총학생회장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막 네 뭐야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는 사실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월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엄청 길게 한 건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세월호가 어떻게 소비가 됐냐, 20대 대학생들의 이 세월호가 얼만큼의 일종의 세대를 만들 정도가 되었느냐,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아마 이거 후기를 쓰실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짚어주시면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이제 청자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랬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간명하게, 그러니까 좀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 컨텐츠를 세월호 이제 후기를 쓸 것 같은 안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토니야? 네, 위키가 아니라? 위키여서 내겠네. 하여간 거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80년대 학생 운동은 모두 그 근원지에 광주가 있어요. 5.18 사태. 맞아요. 바로 그 광주의 충격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저 전두환은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학생 운동했던 거거든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물론 지금의 양상이 80년대와 동일하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호 세대가 생겼다는 걸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엔 저는 이 세월호 세대가 승리하고 이 사회를 더 진보된 곳으로 이끌고 나가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09 학번들 08, 09, 10 이 세대를 저는 일종의 촛불 세대라고 반값 등록금 그렇죠. 반값 등록 촛불 세대.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촛불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정치 활동을 해봤던 세대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사실 그 뒤에 반발로 일어났던 게 그 굉장히 팩트에 대해서 중시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우익화된 세대들이 있잖아요. P 세대라 그러나요? 그 세대랑 이 세대랑 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좀 그 끼인 세대죠. 근데 그 사이 이 세대가 주류를 이루다가 이게 한 번 또 바뀌었어요. 세월호로. 이 앞으로 어떤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세월호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대학생들에게도 특히 엄청나게 컸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제 시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레드립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전 유익하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증축이라던가 자본의 이윤의 이런 얘기는 이 주둥아리 빨간 이 사람들 아니면은 이 시간에서 잘 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스크라로 넘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위키. 사실 이 세월호 사건의 평가는 뭐 이 두 분이 사실 잘 해주셨어요. 뭐 자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려셨던 사연 올려셨던 분께 좀 한마디만 하려고 그래요. 서울대 어떤 사연이었죠, 그게? 그 아까 400명. 400명. 경리대 400명 네, 줄었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 네. 근데 뭐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에 너무 그 자책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게 약간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책하는 대신 운동을 하세요. 그렇죠. 네. 운동을 하든 아니면 그게 무브먼트입니까? 네, 엑서사이즈. 당연히 무브먼트죠. 당연히겠지. 뭐 운동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이번에 무브먼트를 아니라 엑서사이즈. 차분하게 아니야 당연히 무브먼트를 했었겠지 나도.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할 수만 있으면 그 정도로도 당신의 이성과 지성은 충분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세월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뒷 얘기 저희가 매번 하던 얘기 있잖아요. 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거보단 육상으로 올라왔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동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해수부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구심이 많아요.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막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가족들도 알리지도 않고 했다든지 지금 굉장히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뻘을 뺀다고 구멍을 뚫었더니만 뻘이 굳어있고 무능하고 답답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역사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거든요. 아까도 5.18 얘기했지만 4.3, 뭐 5.18 그 세월호. 우리 5.18, 4.3 계속해서 역사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은 덮을 수 있겠죠. 앞으로도 못 덮어요. 진실은 어떻다고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면 우리 아니 그것도 그런 장기간으로는 맞지. 아니 그런 뭐 레토릭으로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할게요. 더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린 박근혜까지 끌어내려 봤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던 적폐 청산 안 할 거라고? 아니요, 할 거예요. 당신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세대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세대가 과연 더 크고 실질적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봅시다. 누가 알겠지.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싶네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세월호 참사를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의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네, 조의와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